민주당 공약 만들 때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참여를 했는데 느낌은 기재부 공무원들 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만 이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52시간 120시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때 각 세웠어야 된다. 그냥 뭐 보도자료 한 번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선거 기간 제 기간에. 벨기에가 올해 9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면 주사위랍니다. 법 고쳐서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180분한테 이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들이 볼 때는 워라밸 친구의 꼰대 문화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당장 내년에 주사일제가 된다고 하는 청년들 생각 없어요. 그러나 논의를 시작하면 내가 그래도 10년 이내 직장에서는 다가오겠지. 제가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공약 못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연합의 절반은요,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유급 법정 금기법 60조의 연차 휴가가 미국하고 우리만 제외하고 다 24개 30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15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게 우리 25개는 한국 현실이 어려우니 20개를 한번 민주당 공약을 해봅시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뭐 다 알잖아요. 한두 개도. 그런 선제적 정책을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면 아마 20, 30대 청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50대까지도 휴일 휴가 부족에 대한 피로감이, 또 코로나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차 휴가 15개에서 20개로 늘리는 것을 토론도 붙이지 못하고 겨우 그래서 공약 입법 과정에서 연차 휴가 촉진 활성? 저는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뭔 얘기인가 모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은 딱 명확해요. 15개에서 20개? 내가 휴일 더 가나? 혹은 만약에 못 쓰면 회사가 나한테 5개 더 주나? 이런 상상력이 토론을 붙이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정책 3개 한번 생각나는 거 손들으십시오. 했더니 120시간 손드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 생각하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미디어 오늘. 주로 앞에 1, 2차 이 당 선거 평가 토론을 보고 조금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스윙보터 얘기만 하고 중도층 통계적 수치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적실성이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민주당 공약 만들 때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참여를 했는데 느낌은 인수위 백서를 쓰고 있구나. 이미 돼 있고 기재부 공무원들 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만 이 정책을. 결국은 어떤 정책의 분과는 선거 전까지 발표를 못한 분과 영역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대단히 고민이 있고 저쪽에서는 대장동이든 이러저러한 이슈를 계속 스노우볼링 해라잖아요.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 굴려갖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지향적 정책으로 사회에 부응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정책연구원은 해체적 수준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을 해보면 여의도 정책연구원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분위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의제를 발견하는지도 진짜 고민이 필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지방선거 진건 여러 요인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증적 자료로요. 민주당은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고 노동지원 정책까지 하고 있는데 예컨대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그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2014년 16년부터 생활임금을 총선 의제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0군데 정도밖에 생활임금 조례가 안 돼 있고 시행하는 곳은 또 100군데가 안 됩니다. 충북 삼성 단체장 하셨고 전남 삼선했고 전북도 삼선하셨는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그 3군데가 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려고 연구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데 호남 전북에서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민주당이라는 곳이 수미 일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치지향적으로 하고 있는지 라는 걸 보면 시민사회나 노동운동 진영이나 학계에서 도저히 지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전문에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는 그 시기에 공정한 전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유일하게 환경부만 이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야 됩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걸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가 불평등과 공정의 담론이 오고 갔을 때 공정이 지금 의도치 않게 시장자유적 입장이 됐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만 봐도 충분히 0.73은 물론 이제 막판에 많이 따라잡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지난 집권 4년의 과정에서 하지 못했다. 한쪽에 슬럭이 넘기시면요. 이제 불평등한 일터의 노동의 이제 정치 개혁이 이제 대단히 할 게 많은데요. 아까 이제 광룡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입법 개혁으로 지난 4년 동안에 180석을 갖고 있었던 민주진보 세력이 220만 명 되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서 법안을 추진 있게 추동했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유의 부재가 있었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듯이 정치적 상상력은 토론과 구체성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ILO가 유럽연합하고 지난 20년 동안 좋은 일자리 디센트웍이라는 이제 지표를 만들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0대 총회에서 안전보건까지 기본협약으로 체결했는데요. 제일 오른쪽 끝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좋은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지표화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토론 발제를 보면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데 국힘에서 토론하는 토론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비정규 정규 전환을 했을 때 조중동이나 국힘이 비판하는 논조가 저는 1, 2차 토론 때 그대로 나왔다고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세는 그 논자들이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법률상 기간제 계약직과 파견 용역이에요. 850만 명. 그렇지 않죠. 특수고용 165만 명, 플랫폼 노동자 220만 명, 프리랜서 400만 명. 아까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시민의 범위가 이미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평등법과 관련된 개혁 입법하지 못한 것, 중대재해 관련된 것도 디센트웍 좋은 일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 대통령님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으로 노동이사제가 겨우 올해 일에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광역과 기초에서도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일부 시행했는데 다른 지자체단체장에서 왜 노동이사 조례나 시행 못했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지지해주지 못할 이유들이. 한쪽 넘기겠습니다. 그 논쟁 사례라고 제가 했는데요. 제 기억에 작년 선거 기간에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노동이사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적이다. 최고위원 의사결정 과정을 갖고 있는 의원이 노동이사제, 유럽연합에서 다 일터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로 보편성돼 있고 감시와 견제의 균형으로서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러면 스윙보터한테는 그게 기대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사나 국회 시정연설에 했던 그 흐름과 철학이 저는 다르지 않은 내적 과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만 제대로 연착륙하고 그걸 더 가치지향적으로만 했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적 대화, ILO 핵심 협약 비준, 부당해고의 문제를 일터 괴롭힘이나 감정노동, 이모셜 레이버가 같은 정책들을 더 추진해야 되는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80곳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님이 집권하고 있던 곳은 뭐 한 것이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 넘기시면 두 쪽 넘기시면 963만 명의 사각지대 노동자, 785만 명의 제도박 노동자들을 말씀 좀 이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정책적 수준에서 최근 생활임금을 적극적으로 했던 영국에서 최근에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활임금만이 아니라 최소 생활 노동 시간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미니잡이나 제로워크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금 185만 명이나 되거든요. 급격하게 여성이나 청년, 청소년이나 고령자로 밀집되고 있는데 다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고, 저는 입법 과정에서 조금 변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학업, 돌봄, 건강 이러이러한 사유 4-5개만 제외하고 나서는 15시간 이상 계약해야 됩니다. 왜? 사회보험 의무 가입이 돼야 되고 주휴상 의무가 돼야 되고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공공이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공부문 지자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입법 과정에서 의제를 더 선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하나 가장 아쉬운 건 2020년, 21년에 코로나 코비드가 터졌을 때 백신 휴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금기법 60조와 62조에 유급병가 제도 유급휴가 못 넣는 거, 그리고 복지 상임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제에서 백신 휴가 적극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정치는 타이밍이고 국민들한테 대단히 필요할 때 정책 줘야 되는데 그 윤호조 사업장만 공공이 가능한 그런 휴가 제도에 있어서 백신 휴가 같은 걸 적극적으로 최소 2-3일만 했어도 저는 국민적 지지가 코로나 시기에 대단히 올 수 있고, 그건 전국민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처에서 겨우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추가된 게 3-4개 업종밖에 없거든요. 3-4개 직업군밖에. 앞으로 5년 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프리랜서가 할 거면, 저는 이 정도 상태에서는 그냥 국민적 상식 중에 보면 행정부 장악했고 180석 국회 갖고 있는 정당에서 못한다면 앞으로 왜 찍어줘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재난안들 발생 이 팬데믹 시기에 해야 될 정책들을 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된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그거라도 한다면 앞으로 총선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또 하나의 논쟁 사례인데, 청년표 생각하시죠? 지난 이재명 후보 공약에 민주당 내부 MBC 100분 토론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청년 자발적 이직자한테 구직급여 주는 게 이제 공약으로 올라갔는데요. 월 평균 만 19세에서 35세에 청년 기본법상 청년이 자발적 퇴직 이직자가 몇 명 나오냐면 월 13만 명에서 15만 명, 연 150만 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당사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자발적이라더라도 성희롱이나 이타 등등 일부 가능한데 자기가 증명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근로조건이 안 맞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전망 규제 때문에 다른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일을 찾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안 좋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 남아 있어서 청년들한테 되게 소구력 있는 정책인데,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땡땡 의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중소상공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떠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나서 불가능하다. OECD 37개국 중에 자발적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를 주는 나라가 절반 정도 됩니다. 유예기간만 조금 이게 핸들링하면 되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으로 소구하지 못했고, 청년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포괄임금 제도예요. 근로기준법상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넌 연봉 얼마니까 그냥 여기 퉁쳐. IT 청년들 대단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이트칼라 사무직들. 이런 정책들을 현장에 기반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하고 못했고, 그러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표 떨어진다는 생각만 하시고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52시간, 120시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때 각 세웠어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연합 ILO의 장시간 기준은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렵게 52시간 한 건데, 이것도 48시간도 준수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52시간부터 하자는 것은, 저는 이 정책 하나로 과로의 사회 문제로 충분히 4.7%의 98만 명의 노동자들한테 표받을 수 있는 실기를 했다. 그냥 뭐 보도자료 한 번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선거기간 제 기간에. 벨기에가 올해 9월 1일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전면 주사일합니다. 법 고쳐서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180분한테 이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들이 볼 때는 워라밸 친구의 꼰대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당장 내년에 주사일제가 된다고 하는 청년들 생각 없어요. 그러나 논의를 시작하면 내가 그래도 10년 이내 직장에서는 다가오겠지. 그러니까 더 아이러니한 건 주 6일에서 주 5일을 경험한 세대가 주 5일에서 주 4일을 더 반대합니다.
이런 이제 경험치의 문제가. 근데 20대 청년들은 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첫 직장이 주 5일이거든요. 이런 미래 의제에 대해서 저는 하자는 게 아니라 성숙한 토론을 붙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대단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요. 제가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공약 못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연합의 절반은요.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유급 법정 금기법 60조의 연차 휴가가 미국하고 우리만 제외하고 다 24개 30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15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게 우리 25개는 한국 현실이 어려우니 20개를 한번 민주당 공약을 해봅시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뭐 다 알잖아요. 한두 개도. 그런 선제적 정책을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면 아마 20, 30대 청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50대까지도 휴일 휴가 부족에 대한 피로감이 또 코로나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차 휴가 15개에서 20개로 늘리는 것을 토론도 붙이지 못하고 겨우 그래서 공약 입법 과정에서 연차 휴가 촉진 활성? 저는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뭔 얘기인가 모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은 딱 명확해요. 15개에서 20개? 내가 휴일 더 가나? 혹은 만약에 못 쓰면 회사가 나한테 5개 더 주나? 이런 상상력이 토론을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모 병원에 100명 있는 병원에 신입 직원 교육을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정책 3개 한번 생각나는 거 손들으십시오. 했더니 120시간 손드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 생각하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20대 대선이 그렇게 치러진 걸 정책과 전술 과정에서 실패한 선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슈로 덮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장동 논쟁에서 저는 묻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차휴가 20개, 포괄임금 폐지, 주사위를 붙였다면 생산적인 토론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2019년에 100주년이 되면서 100주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공장을 기반으로 한 100년의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논의가 있었다면 앞으로 미래는 새로운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그 1번부터 10가지가 있는데 대단히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과 지선 대선에서 이걸 한국적 버전에서 수용성과 미래가치 지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 제가 몇 가지 좀 고민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1953년에 만든 이 낡은 근로기준법은 더 확대 보강한다 하더라도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 일하는 시민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초단시간 고령 청소년 노동까지 포함한 1783만 명까지 포괄하는 정규직 1100만 명까지 하면 2900만 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논쟁을 전면으로 붙이고 이 중에 핵심 3가지 사회보장만큼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만큼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까지. 그리고 고령화 시대의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은 이 3가지는 기본법상으로 하고 하위법률을 개정하는 개혁입법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더 충의 수준을 낮춘 것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따 말씀드릴 건 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하고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이 싱가포르 설계한 사람이 프랑스도 설계했거든요. 예전에는 교육훈련 이렇게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이나 아카데미 가서 너 들어. 이게 고용노동부가 하는 내일 배움 카드 방식이거든요. 학원 인증해서. 근데 그 학원은 돈 벌려고 하고 자부담 15% 있고. 프랑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에 만 15세가 되면 500유로 정도 넣어줍니다. 시민활동 계좌제, 직업활동 계좌제, 자기활동 계좌제에서 자원봉사까지 인정하는.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교육훈련 중심이긴 한데 이렇게 더 미래 의제적이고 선제적인 의제적으로 평생학습과 적성 기회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다음의 기회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앞으로 산업안전은 디지털 트라우마가 핵심이거든요. 유럽연합에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인더스트리 4.0 했는데 작년에 유럽연합에서 5차 산업혁명 퍼스트 버전이 나왔어요. 탐색적 보고서. 그 19쪽에 이제 아마존 이런 게 나오는데 이들이 뭐냐면 앞으로 안전과 건강했을 때 산안에서 디지털 트라우마가 핵심인 거예요. 디지털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라우마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노동자들한테 어떠한 정책과 지원과 입법과 여러 수단 했을 때 저는 그래야만 앞에 1, 2토론 때 그 중도층 스윙보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투표장에 오게끔 하는 왜 내가 민주당 후보들한테 투표해야 되고 하는 정책들을 지방정부의 저는 그간의 이명박근혜 시절에 보수정부 시기에 민주당의 지방정부에서 선제적 실험적으로 만든 정책들이 있고 교육정책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저는 시행해야 봅니다. 서울의 성동, 경기, 제주, 수원 이런 곳에서 지방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입법적 개혁 과제로 다시 해야만 민주당이 땡땡이 아니라 그래도 민주당한테 한 번 더 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가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토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절벽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면서 더 변화의 필요성, 민주당의 어떤 내부 혁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뭐 가치와 지향 혹은 도덕적 나침반, 철학의 어떤 부재 혹은 부실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과연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조차 아무것도 제대로 민주당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체감하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스윙보터가 떨어져 나간 문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민주당에 기반하고 있는 시민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개혁 정책들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 속에서 시민의 어떤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 뭐 이게 그동안 민주당 평가를 하면서 세대의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왔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그걸 비틀어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약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의미 있는 정책들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펴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이런 자기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5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까지 나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저는 이제 핵심 주체는 아니고 주변 주체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민주당이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따라가줘야지만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